이장은 그건 또 뭐야? 돈 될 만한 거라도 있나? 라며 비웃으며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을 여는 순간 이장의 얼굴에서 비릿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썩은 나무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꽃이 피어오르는 그 낡은 판잣집 앞에 섰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건 죽음의 냄새보다 더 역겨운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거지 할망구라 불리며 오물처럼 취급받던 김 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연고도 없고 변변한 가구 하나 없이 누더기만 걸치고 살던 그녀의 마지막 길은 적막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그 고요를 깨고 나타난 건 마을의 대소사를 도맡아 한다며 늘 거드름을 피우던 이장 김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 입지도 않던 번듯한 양복을 걸치고 나타났지만 그의 눈빛은 고인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마치 골칫덩어리를 치운 뒤에 홀가분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판잣집 마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부여잡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에이, 기분 잡치게 진동을 하네. 야, 김군. 얼른 저 안동네 인부들 불러서 싹 다 밀어버려. 군청에는 내가 대충 보고할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조차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마을의 미관을 해치던 흉물이 사라졌다는 듯 축제라도 벌일 기세였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마을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몰래 감자 한 알, 옥수수 한 자루를 쥐어주던 분이 바로 저 거지 할망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저는 이장의 기세등등한 명령 앞에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판까지 벌였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그 노인네 때문에 우리 마을 땅값 안 오른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지. 동네 이미지만 다 깎아먹고 말이야. 이장은 맥주잔을 높이 치켜들며 깔깔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죠. 누군가는 맞장구를 쳤고 누군가는 묵묵히 술만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던 인간이 죽었으니 이제 이 땅은 우리 마을 공동 자산으로 편입해서 개발하면 돼. 내가 다 생각이 있다고. 그의 눈 속에는 이미 그 낡은 판잣집 자리에 들어설 번듯한 상가 건물과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올 뒷돈에 대한 계산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부들이 판잣집 내부의 짐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해진 이불, 녹슨 냄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마당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장은 그 쓰레기들을 보며 구두 끝으로 툭툭 찼습니다. 진짜 알거지네, 알거지. 평생을 저런 쓰레기 더미에서 살다니 참 구질구질도 해. 그런데 인부 한 명이 방구석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원래 색깔조차 가늠하기 힘든 가방이었습니다. 이장은 그건 또 뭐야? 돈 될 만한 거라도 있나? 라며 비웃으며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을 여는 순간 이장의 얼굴에서 비릿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단순히 유품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묵직한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괴물을 본 듯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툭 하고 떨어진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 그 안에는 금반지와 함께 이 마을의 지적도 그리고 이장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수십 년 전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이장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그가 애써 외면하며 짓밟아온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거지 할망구라 불리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녀가 남긴 마지막 선물, 아니, 가장 잔인한 복수가 이제 막 뚜껑을 열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이장의 손에 들린 그 낡은 가죽 가방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수십 년간 이 마을을 지탱해 온 견고한 거짓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폭탄과도 같았죠. 이장의 손가락은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키듯 바르르 떨렸고 방금 전까지 술기운에 발그레했던 그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가 허겁지겁 가방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쏟아져 나온 종이 뭉치들 중 몇 장이 바람을 타고 제 발치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채무 변제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하단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이장의 아버지 전임 이장 김판석의 이름과 선명한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훑어내려가던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의 절반 가까운 땅이 원래는 거지 할망구 김노인의 소유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장의 아버지가 도박빚과 사업 실패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 때 김노인이 조건 없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담보로 잡혔던 이장 일가의 집과 논밭을 김노인이 다시 되돌려주며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유언 같은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장 부자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김노인의 남편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이장의 아버지는 서류를 조작해 김노인의 남은 땅마저 야금야금 빼앗았습니다. 결국 그녀를 마을 변두리 판잣집으로 내몰고 정신 나간 거지 노파라는 프레임을 씌워 마을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킨 주동자가 바로 이장 일가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쥐고 이장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 가짜야. 치매 걸린 노인네가 망상으로 적어놓은 낙서라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비굴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당황하며 사람들을 밀쳐냈습니다. 다들 저리 안 가? 이건 개인적인 물건이니까 내가 정리해서 군청에 넘길 거야. 구경 났어? 하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의 눈에도 그 서류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최고령자인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이장의 손에 들린 사진 한 장을 낚아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노인이 화사한 한복을 입고 당시 머슴처럼 그녀의 집안일을 돕던 젊은 이장의 아버지를 인자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버지 아니냐? 자네 아버지가 왜 김노인댁 마당을 쓸고 있어? 박영감의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이장은 식은땀을 폭포수처럼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도와준 거겠죠. 사진 한 장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가방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일기장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 첫 장에는 김노인의 비뚤비뚤하지만 정성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처럼 믿었던 판석이가 내 집 인감을 훔쳐갔다. 하지만 내쫓지는 않으련다. 그 아이에게도 어린 자식이 있으니 언젠가는 뉘우치겠지. 그 일기장 옆에는 이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을 개발 구역의 핵심 부지인 선산의 진짜 등기 권리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장은 그 권리증을 보자마자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거 내놔. 그건 내 거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고. 그의 광기 어린 돌진에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이미 마을 청년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장은 땅바닥에 처박힌 채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한테는 군청에서 기증받은 땅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여기서 부역시키고 세금 걷어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장은 대답하지 못한 채 헐떡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제가 들고 있는 등기 권리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수백억 대의 가치가 있는 개발 예정지였고 이장은 그 땅을 팔아치워 야반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등기 권리증 뒷면에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김노인의 지장이 찍힌 공증 서류가 한 장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제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이장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참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장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은조렸습니다. 이장님, 당신이 죽었다고 좋아했던 그 거지 할망구가 마지막에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알면 아마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겁니다. 침묵은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마을 회관 앞마당을 갈랐습니다. 제가 손에 든 그 공증 서류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노인이 수십 년간 거지 취급을 당하면서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서슬 퍼런 복수의 칼날이자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서류의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장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까지 감돌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목을 매던 수백억 대 개발 부지의 소유권은 김노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 마을의 공동 자산으로 영구히 귀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대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 현재 이장인 김 씨와 그 직계 가족이 해당 토지에 대해 단 1평이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개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하려 할 경우 이 가방 안에 동봉된 모든 증거 서류는 즉시 검찰과 언론에 공개된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이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했습니다. 김노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를 발판 삼아 마을의 권력을 장악하고 또다시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한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스스로 거지의 탈을 쓰고 살아가며 이장이 탐욕의 끝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서류에는 이장의 아버지가 과거 김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작성했던 가짜 매매 계약서 원본과 그 과정에서 동원된 폭력적인 협박의 기록들이 낱낱이 기록된 일지가 별첨되어 있었습니다. 이장은 이제 단순한 파렴치범을 넘어 대를 이어 은인을 짓밟은 악마로 낙인 찍히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장의 비위를 맞추며 술잔을 기울이던 이들이 이제는 마치 오물을 보듯 그를 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김 이장. 이게 다 사실이야? 자네 아버지가 김노인네 집안을 그렇게 풍비박산 냈단 말이야? 박영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장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군. 그거 일이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노인네가 제정신으로 쓴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한몫 떼어줄게. 응? 저 땅 팔리면 너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탐욕에 절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청년들이 그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얼굴을 받고는 꺽꺽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거지라 손가락질 받으며 마을 아이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묵묵히 받아내던 김 노인의 야윈 어깨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죽어서야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대신 그 짐을 이장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장은 이제 이 마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마을을 떠나려 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려 하면 즉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작은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 내 아들 같았던 판석이의 자식에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장은 그 봉투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앞날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좌절과 공포, 그리고 김 노인이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베푼 기괴한 자비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이장이 상상도 못했던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처참하게 짓밟아버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화려했던 이장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텅 빈 마당,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판잣집 앞에서 이장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 가방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통곡 소리는 적막한 마을 어귀에 메아리 쳤지만 그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어 이장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안을 확인한 이장의 눈이 뒤집혔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그 아나무인이던 이장이 저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이장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봉투 속의 내용물을 꺼냈을 때 그곳에서 나온 것은 낡은 영수증 뭉치와 띠빠른 통장 대여섯 건이었습니다. 이장은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다가 갑자기 숨을 들이켜더니 그대로 흙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며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침을 뱉었던 그 판잣집 구석에서 나온 것들은 다름 아닌 이장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장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영수증 하나를 주워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25년 전 이장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의 등록금 납입 증명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납부자 명단에는 이장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밑에 작게 적힌 메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노인이 폐지 팔아모은 돈으로 대납함.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장이 고시 공부를 한답시고 서울로 떠났을 때 매달 송금되었던 생활비, 그가 결혼할 때 마련했다던 전셋집 자금, 심지어 이장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할 때 지불되었던 거액의 수술비까지 모든 통장의 입금 내역과 영수증에는 김노인의 흔적이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능력이 좋아 그 돈을 다 해준 줄로만 알고 살았고 그 자부심으로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며 군림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김노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가로챈 원수의 자식을 위해 매일 새벽찬 이슬을 맞으며 쓰레기통을 뒤졌고 식당 뒤편에서 남은 잔반을 얻어먹으며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이장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장은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준 거라고 했단 말이야. 저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더러운 손으로 모은 돈이 내 등록금이 됐을 리가 없단 말이야. 그의 부정은 처절했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김노인은 이장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었지만 그 아들인 이장만큼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길 바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원수의 자식을 자신의 양아들처럼 생각하며 평생을 거지로 살면서도 그를 사회의 지도층으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장을 향해 노골적인 멸시를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사람 새끼가 아니구먼. 자기를 키워준 은인한테 저렇게 대했으니 천벌을 받아도 싸지. 이봐, 김 이장. 자네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양복, 저 할머니가 껌 팔고 폐지 주어 사준 거나 다름없어. 어떡할 거야, 이제?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이장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이장은 이제껏 자신이 누려온 모든 명예와 부가 실은 자신들이 짓밟았던 거지 할망구의 피와 땀이었다는 사실에 자아를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김노인의 복수는 칼을 휘두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고결한 방식으로 악인의 아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장은 이제 이 마을의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에 근간이 부정당하는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봉투 속 영수증들을 씹어 삼키려 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이 끔찍한 진실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장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마을 입구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과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을 횡령 및 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내가 뭘 했다고. 변호사는 가방에서 김노인이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고 김수님 여사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쳐두셨습니다. 당신이 마을 공동 자금을 유용하고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까지 모두 이 가방 속 증거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김노인은 단순히 참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장이 스스로의 탐욕에 눈이 멀어 법적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모두 지켜보며
결정적인 순간에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끝내놓았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마을의 제왕은 이제 차가운 쇠고랑을 찬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다 같은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장이 연행되기 직전 변호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김노인의 마지막 유언을 공표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장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호사가 담담한 어조로 낭독하기 시작한 김노인의 유언장은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수갑이 채워진 손을 떨며 변호사의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떨어질 신락 같은 유산이나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적을 바라는 듯한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은 이장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나 김수님은 평생을 거지로 살며 모은 이 가방 안의 모든 금부치와 현금 자산을 본인이 아닌 이 마을의 피해자들에게 기부한다. 이장의 고개가 멍하게 꺾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반짝이던 금반지와 목걸이들, 그것들은 단순한 폐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이장의 아버지가 김노인의 집안을 파탄낼 때 강제로 빼앗아갔던,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장의 어머니가 죽기 직전 몰래 김노인에게 되돌려주며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사람답게 살게 도와달라고 빌며 건넸던 바로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그 금부치들을 단 한 번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이장 일가의 추악한 범죄를 떠올리며 그들이 스스로 참회할 날을 기다리며 낡은 보자기 속에 꽁꽁 싸매두었던 것입니다. 유언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내가 폐지를 줍고 구걸을 하며 모은 통장 속의 돈은 김씨 일가가 가로챈 마을 장학금과 발전 기금을 메우는데 사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씨에게는 오직 이것만을 남긴다. 변호사는 가방 밑바닥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이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장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도 은도 아닌 다해진 아기 신발 한 켤레와 누렇게 바랜 베네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본 이장은 갑자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기 신발은 40년 전 이장이 태어났을 때 형편이 어려웠던 그의 부모를 대신해 김노인이 직접 수놓아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장의 아버지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만 김노인은 그가 태어났을 때 느꼈던 그 순수한 생명의 기쁨을 끝까지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장을 거지 노파를 괴롭히는 악인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때 품에 안았던 가여운 아이로 기억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셈입니다. 어르신, 어르신. 이장은 머리를 땅바닥에 짓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더럽다고 침뱉고 주군이 속 시원하다고 조롱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축복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평생을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 버텨온 유일한 진짜 부모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 역시 거지 할망구라며 그녀를 외면했던 방관자들이었기에 그 죄책감의 화살은 그들의 가슴에도 깊숙이 박혔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수님 여사께서는 김씨 당신이 이 유언장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범죄 사실이
기록된 서류가 수사기관에 자동으로 제출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는 그녀가 숨을 거두기 전 당신이 직접 찾아와 사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내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죽음을 축복했지요. 이장의 통곡 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이제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넋이 나간 이장을 일으켜 세워 호송차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이장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김노인의 텅 빈 판잣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토록 지독한 악취와 추위 속에서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녀는 떠날 곳이 없어서 머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마을이 그리고 자신이 축복했던 한 아이가 탐욕에 먹혀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며 죽음으로써 그 괴물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 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다 같은 반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감옥으로 가고 마을이 평온을 되찾을 무렵 김노인이 남긴 마지막 진짜 유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장의 탐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마을 전체를 뒤흔들 만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산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김노인이 왜 그토록 비참한 거지의 삶을 자처했는지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마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김노인의 낡은 판잣집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이미 철수했고 이장이 버려놓았던 술판의 흔적만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왜 그 거대한 불을 쥐고서도 굳이 이 썩어가는 판잣집을 고집했을까? 단순히 이장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면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사람을 써도 될 일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홀린 듯 다시 그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인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역겨움이 아닌 고인이 평생을 짊어지고 온 침묵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방바닥을 덮고 있던 낡은 장판을 걷어내자 습기에 젖어 썩어가는 나무 판재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석진 곳, 김노인이 평소 머리를 두고 자던 바로 그 자리 밑바닥에 나무 판자가 미세하게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흙바닥이 아닌 정교하게 짜인 나무 상자 하나가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도 지폐뭉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권에 달하는 낡은 수첩과 함께 이 마을의 역사가 통째로 기록된 지적도, 원본, 그리고 마을 재건 기금 명부라는 제목의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들을 하나씩 넘겨보던 제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곳에는 김노인이 거지로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관찰한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신의 둘째 녀석, 병원비가 모자라 울고 있기에 몰래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최씨 영감, 농약 살 돈이 없어 한숨 쉬기에 길가에 흘린 것처럼 돈을 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이 도운 기적인 줄로만 알고 살았겠지만 사실은 김노인이 매일 새벽 폐지를 줍고 구걸을 하는 척하며 마을을 돌며 베풀었던 소리 없는 자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가로챈 이장 일가 때문에 비참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에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신의 남은 재산을 조금씩 그러나 가장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서류 뭉치 사이에 끼워져 있던 마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요청서였습니다. 이장이 그토록 땅값을 올리기 위해 군청에 로비를 하며 추진했던 개발 사업이 사실은 김 노인이 뒤에서 조용히 막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값은 오르겠지만 평생 이 땅을 일구며 살아온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결국 쫓겨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스스로 오물이 되어 마을 변두리를 지킴으로써 이장의 탐욕스러운 개발 광풍으로부터 마을의 원형과 이웃들의 삶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다시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장의 아내와 그 일가부치들이 몽둥이와 삽을 들고 판잣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인연이 죽어서도 우리 집안을 망쳐놓네. 야, 그 가방 어디 있어? 그 서류 다 내놔. 이장의 아내는 눈이 뒤집힌 채 저를 밀치고 방안을 쑤시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인에 대한 미안함이나 남편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로지 빼앗긴 권력과 돈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모습에 진저리를 치며 김노인의 수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장의 아내는 방바닥을 뜯어내다 제가 발견한 나무 상자를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거구나. 여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 그녀는 미친 듯이 상자 속 서류들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이 돈이 아닌 낡은 종이 뭉치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서류들을 찢어발기려 했습니다. 이딴 게 무슨 소용이야.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돈을. 저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김노인께서 당신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당신들이 이 마을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덮어줄 수도 있었던 유일한 증거였다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 입구에 아까보다 더 많은 경찰차와 검찰 로고가 새겨진 차량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김노인의 법률 대리인이라 밝힌 변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장 일가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장의 아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김노인이 수첩 마지막 장에 남긴 문구를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잡아먹는 괴물이다. 나는 그 괴물이 배가 불러 터질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이제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거지였는지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시간이 왔습니다. 이장 일가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노인이 준비한 참교육의 클라이맥스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법적, 사회적 매장이었으니까요. 이장의 아내는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긁으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평소 비단 옷을 휘감고 마을 부녀회장 노릇을 하며 기세등등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손톱 밑에는 판잣집에 검은 흙이 끼어 추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거지 노파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죄고 있던 거대한 포식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내미는 서류들을 보며 연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경찰들은 그녀의 집과 이장 사무실에서 압수해온 장부들을 대조하며 그녀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남긴 그 낡은 나무 상자 속 서류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이장 부부가 저질러온 온갖 비리의 결정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부 보조금이라 속여 걷어갔던 돈들이 사실은 김노인이
마을을 위해 기탁했던 익명의 기부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마당을 가득 채운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장은 그 기부금을 마치 자신의 수완으로 따온 나랏돈인 양생색을 내며 뒷돈으로 챙겨왔던 것입니다. 김노인은 이장이 자신의 돈을 훔쳐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가 스스로 멈추기를 기다리며 모든 증거를 조용히 수집해왔습니다. 변호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이장의 아내를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모님, 김수님 여사님께서는 당신들이 빼돌린 기부금 영수증뿐만 아니라 당신이 외지 투기꾼들과 결탁해 마을 땅을 헐값에 넘기려 했던 계약서 사본까지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이 판잣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당신들의 범죄를 감시하던 관제 센터였던 셈입니다. 그 말에 이장의 아내는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똑똑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누린 줄 알았겠지만 실상은 김 노인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속에서 춤을 추던 광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장의 아내를 향해 돌을 던질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우리 애들 장학금까지 다 빼먹었단 말이야? 김 노인이 그렇게 베풀 때 너희는 뒤에서 호의호식하며 그분을 거지라고 놀려댔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의 외침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변명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들이닥친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이장 일가의 권위는 그렇게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문득 김노인의 영정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사진조차 없어 빈소에는 이름 석자가 적힌 위패뿐이었죠. 평생을 거지로 불리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것들을 받아내던 그녀의 삶이 사실은 이 마을에서 가장 고결하고 강력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죽어서야 비로소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졌고 대신 그 가면을 이장 일가에게 씌워 평생을 죄인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장 부부가 연행되고 집안이 풍비박산난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로부터 믿기지 않는 사실을 하나 더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김 노인이 이장에게 남긴 진짜 유산의 행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장이 대성통곡하며 확인했던 그 아기 신발과 베넷저고리 외에도 김 노인은 이장의 이름으로 된 거대한 유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유산은 이장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까지 절대로 만질 수 없는, 아니, 그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잔인한 장치가 설계된 유산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김노인의 마지막 비밀 수첩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김군, 여사님께서는 당신이 이 진실을 기록해 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녀가 왜 끝까지 거지의 삶을 고집했는지, 그리고 이장에게 왜 이런 잔인한 자비를 베풀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장의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 깊고 어두운 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30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녀가 이장 일가에게 그토록 집착하며 복수와 자비를 동시에 베풀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낡은 수첩의 첫 장을 넘기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을 집어삼켰던 거대한 산불 사건이 기록의 시작이었죠. 당시 마을 사람들은 그 불이 단순한 실화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에 적힌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당시 젊은 나이에 야심만만했던 이장의 아버지는
마을의 국유림을 몰래 팔아치우기 위해 장부 조작의 증거를 없애려 일부러 산에 불을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바람을 타고 김노인의 집으로 번졌고 그 안에는 김노인의 하나뿐인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장의 아버지는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 두려워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를 보고도 외면한 채 도망쳤습니다. 김노인은 아들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산속을 헤맸지만 그녀가 발견한 건 시커멓게 탄 아이의 유골과 그 근처에 떨어져 있던 이장 아버지의 피 묻은 인감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읽으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김노인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고발하여 이장의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장의 어머니는 갓 태어난 이장을 품에 안고 젖조차 나오지 않아 울고 있었고 김노인은 차마 그 갓난아이까지 고아로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김노인은 이장의 아버지에게 인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살려주마. 하지만 평생을 내 발밑에서 노예처럼 참회하며 살아라. 이장의 아버지는 그날 이후 평생을 김노인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김노인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의 자식인 이장에게 매달 우유와 고기를 사다 날랐습니다. 그녀가 거지에 몰골을 하고 시장통에서 구걸하며 얻어온 돈들은 사실 자신의 아들을 대신에 살아남은 이장에 대한 증오와 연민이 뒤섞인 피 묻은 공양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장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김노인에게 쩔쩔매는 것을 보며 우리 아버지가 저 미친 할망구한테 약점을 잡혔나 보다라고만 생각하며 자라왔고 그 분노를 김노인에게 돌려 평생을 괴롭혀왔던 겁니다. 이장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은인이자 아들의 목숨값을 대신 치러준 성자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오물 취급하며 짓밟아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첩의 내용을 조용히 읽어주었습니다. 이장은 처음에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저 노인네가 소설을 쓴 거라고. 하지만 수첩 뒤편에 붙어 있던 당시 이장의 아버지가 작성한 자필 참회록과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녹음 테이프가 재생되자 이장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아, 김노인은 우리 집안의 신령님 같은 분이다. 내가 죽거든 너라도 그분께 속죄하며 살아라. 테이프 속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이장은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것이 김노인이 설계한 진짜 참교육이었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부심과 명예의 뿌리가 사실은 살인자의 핏줄과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의 역사 위에 세워졌음을 뼛속 깊이 새겨주는 것. 이장은 이제 감옥 안에서 평생을 자책과 혐오 속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자고 공부했던 모든 돈이 실은 김노인이 잃어버린 아들의 목숨값과 맞바꾼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내일이 존재할 리 없었습니다. 이장은 유치장 쇠창살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당신 아들을 죽인 놈의 자식이었는데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경찰서 복도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어느덧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 비극적인 산불의 불길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김노인은 끝내 인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변호사는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군,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김 여사님께서 이장에게 남긴 마지막 배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장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나오는 날 그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저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김노인의 깊고 푸른 자비의 바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떠난 마을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라기보다 집단적인 죄책감에 가까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김노인의 낡은 판잣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지 할망구라며 침을 뱉고 집을 밀어버리라 소리치던 이들의 손에는 이제 빗자루와 걸레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썩은 장판을 걷어내고 곰팡이 핀 벽지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닦아내면 낼수록 드러나는 건 김노인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뿐이었습니다. 벽지 뒤편에 빼곡히 적힌 가계부, 오늘은 폐지 30kg, 1,500원. 철수이장 운동화 살 돈에 보탠다. 같은 메모들이 발견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장의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그 화려한 집은 주인 잃은 개들만이 지저대며 황량함을 더하고 있었죠. 변호사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장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 받게 될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철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이 마을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비옥한 김노인이 끝까지 지켜냈던 청룡언덕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그 악마 같은 놈에게 이 귀한 땅을 넘겨준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분노로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이장이 그토록 탐냈던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그 땅을 결국 그에게 주다니요. 이건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 같은 결말이 아닌가 싶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서류의 뒷장을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김노인이 설정해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특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김철수에게 이전하되 그는 평생 이 땅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다. 또한 그는 출소 후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세워질 피해자 추모 공원의 관리인으로 살아야 하며 그가 거처할 곳은 오직 내가 살던 그 낡은 판잣집뿐이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관리인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소유권은 즉시 마을 장학회로 귀속되며 그는 길거리로 쫓겨난다. 그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권력자로 군림하며 가난한 자들을 멸시해온 이장에게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거지의 삶을 강제로 체험하게 만드는 영원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백억대의 땅 주인이면서도 단 한 푼의 돈도 만지지 못한 채 평생을 김노인이 살던 그 좁고 습한 방에서 지내며 자신이 죽인 아이와 자신이 짓밟은 은인의 넋을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김노인은 이장에게 부의 소유라는 천국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용의 불능이라는 지옥을 함께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여사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장 같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목숨을 뺏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거대한 황금을 두고도 평생을 거지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므려. 그것이 그가 저지른 탐욕에 대한 가장 완벽한 참교육이자 마지막 참회의 기회라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그 명료한 논리에 전율했습니다.
김노인은 죽어서도 이장의 목줄을 쥐고 그를 평생 자신의 발밑에 묶어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김노인의 판잣집 마당에서 작은 제사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음식을 가져와 제상에 올렸습니다. 평소 이장에게 아부하며 김노인을 괴롭혔던 청년들은 마당 한 구석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밤바람이 판잣집 처마에 걸려있던 낡은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고 저는 마치 김노인의 야윈 손길이 제 어깨를 다독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장 일가의 몰락은 확정되었고 김노인의 고결한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의 모든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김노인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넣어둔 카메라와 수첩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걱정 마세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제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김노인의 낡은 판잣집 마당에서 시작된 이 작은 진실의 불꽃은 제가 정리한 기록과 변호사의 증언을 타고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언론은 거지의 탈을 쓴 성자와 은혜를 원수로 갚은 탐욕의 이장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연일 이 마을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오물 속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김노인의 이름, 김수님이라는 세 글자가 비로소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빈소에는 마을 사람들은 물론 그녀가 남몰래 도왔던 전국의 수많은 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조화가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 향기는 30년 넘게 이 집을 짓눌렀던 곰팡이 냄새를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법정의 심판은 매서웠습니다. 이장은 횡령과 뇌물수수, 문서 위조, 그리고 과거의 방화치사 방조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평소의 거드름은커녕 뼈만 남은 앙상한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가담한 죄로 실차를 피하지 못했고 그들의 화려했던 저택은 피해 보상을 위해 압류되어 마을 도서관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이장 일가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오직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법의 엄중한 집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참교육은 이장이 출소하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5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건 비단 옷이 아니라 김노인이 생전에 입었던 것과 똑같은 누더기 한 벌이었습니다. 그는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김노인의 그 낡은 판잣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수백억 대의 땅 주인이면서도 그는 매일 아침 마을길을 쓸고 청룡 언덕에 잡초를 뽑으며 관리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이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예전에 그가 김노인을 불렀던 것처럼 거지 노인이라 부르며 지나칩니다. 그는 매일 밤 쥐가 들끓고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그 방에서 자신이 짓밟았던 성자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가끔 그 언덕에 올라 김노인의 묘소를 참배합니다. 이제는 화려한 비석 대신 마을 아이들이 정성껏 심은 꽃밭이 그녀를 감싸고 있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예전의 어두운 분위기를 벗어 던지고 활기가 넘칩니다. 김노인이 남긴 기금으로 세워진 장학재단과 복지센터는 이 마을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습니다. 탐욕이 지배하던 땅에 나눔과 자비의 씨앗이 뿌려진 셈입니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마을을 구원했고
한 인간의 영혼을 가장 비참하면서도 고결한 방식으로 정화했습니다. 판잣집 앞을 지나다 보면 굽은 허리로 마당을 쓸고 있는 이장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아니, 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그리고 진짜 부유함이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겨진 온기라는 것을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김노인은 그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성찰의 기회를 주어 끝내 인간으로 죽을 수 있게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김노인의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울림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선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지만 스스로를 낮춰 남을 받들었던 자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여전히 거지 할망구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진실을 아는 저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내려왔던 가장 눈부신 빛이었습니다.